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미국 증시 역사의 통계를 봤을 때 1년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어제 10월 28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슬슬 미국 증시가 가장 좋다라는 11월 그리고 12월로 접어드는데요. 올해 역시도 미국 증시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남아있는 2024년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리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Q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모르는 주린입니다. 미주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조정받을 때 사고 싶은데 세금이 걸리네요.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좋을지 아니면 250만 원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장기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지 미주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30대라 미국 주식이 연금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이걸로 적게나마 수익 창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30대이신데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시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0대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남겨드린 답변을 읽어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해당 주식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상승 리스크보다는 하락 리스크가 더 커 보일 때, 혹은 그 주식보다 상승 여력이 확실하게 더 커 보이는 종목이 있으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럴 때만 주식을 팔거든요. 세금 등의 주식의 가치와는 관계없는 이유가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식 투자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성공 확률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제 의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비단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보양식을 많이 먹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담배를 피지 않는 거죠. 아니면 기름기가 많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몸을 해치는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요. 우리가 투자의 결과를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버릇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주식창을 보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면 내 비중에 따라서 투자의 결정을 하는 거,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기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아주 긍정적인 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올라가고 또 S&P 500 역시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테크주 중에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주식이 상승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많은 종목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는 넓어졌습니다. 어제 55%에서 이제 58.4%로 상승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포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빅스 지수가 19.7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N에서 제공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61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얘기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달구어지지도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어닝을 발표하죠. 그리고 중요한 PCE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고용보고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고용 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0.6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27, 나스닥은 0.26%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동안 부진하던 소형주가 힘을 내면서 1.63%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7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B2가 가장 좋았고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8.5%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시장이 열리기 전에 4.25%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3 타임즈 ETF TNA가 4.84%로 좋았고요. 세 번째 비트코인이요. 드디어 7만을 넘어서 7만 1000을 돌파했습니다. 4.15% 올라갔는데요. 굉장한 상승세죠. 과연 이러한 추세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이번에는 박스권을 뚫고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앱 러빈이 플러스 2.82%로 좋았고요. 다섯 번째는 AMD 플러스 2.36, 그 밖에도 IWM이 플러스 1.63, 제타 플러스 1.08, 알파벳 플러스 0.88, 메타 플러스 0.86, 팔란티어가 0.25, 마지막으로 우버가 0.09%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6%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57, 엔비디아 마이너스 0.72, 마이크론 마이너스 1.41, 테슬라 마이너스 2.48, 마지막으로 TSMC가 4.4%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오래간만에요. 7만을 넘어서서 7만 10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6월 이후 처음으로 7만 1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월 이후 처음으로 7만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다음 주 미국 대선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추측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초에 런칭됐던 현물 ETF가 드디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옆에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ETF 보유액이 6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ETF가 나타나서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가 용이해졌다. 특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현물 ETF가 출현하면서 기관들이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약 80%는 개인 투자자고 20%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만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굉장히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싱가포르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71,310달러의 거래가 된다. 따라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71,000달러를 넘어섰고요. 비트코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거래로 간주가 된다. 이 얘기는요. 트럼프랑 비트코인이 연동이 됐다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예측 시장에서 이미 앞서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는 보통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론조사가 팽팽하다면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밤새 랠리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트럼프 선거 승리에 대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IG 오스트레일리아 PTY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의 의견이고요. 비트코인이 3월의 기록인 73,79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피려면 7만 달러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7만을 넘어선 적이 6월 이후에 없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7만 위에서 가격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해리스는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업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입장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누가 단성되건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누가 당선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고치인 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달 들어서 지금까지 33억 달러의 순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70% 급등했으며 최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축소되고 또한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역할을 했던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에 대한 미국의 조사 강화 보도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슬 이를 극복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의 모멘텀 지수를 보시면요. 현재 26가지의 지표 중에 한 가지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RSI가 68입니다. 따라서 과매수 되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1년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은요, 지난 3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박스권 73,000이 뚫리면서 위로 돌파가 되게 되면 향후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한 2달 넘게 비트코인의 저점이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삼각수렴이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그대로인 삼각수렴을 우리는 상승형 삼각수렴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상승형 삼각수렴에서 돌파를 보일 수 있다면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무려 70%나 됩니다. 따라서 정고점을 뚫고 나간다면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최근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4% 이상 급락한 TSMC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TSMC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잠깐 소개를 드리죠. 로이터 통신은요, TSMC가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AI 프로세서에 TSMC의 칩이 탑재된 후 중국 칩 설계 업체인 소프고에 대한 출하를 중단했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프고는요, 화웨이 칩인 어센드 910B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칩을 TSMC에 주문한 적이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요, 미국의 국가안보 제한으로 인해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칩이 어떻게 화웨이한테 전달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프고는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상무부 조사는 소프고와 관련이 없으며 화웨이와 사업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프고는 또한 자사가 화웨이 조사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TSMC의 자세한 조사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또한 모든 관련 미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해왔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대만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TSMC가 한 고객사에 대한 배송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고요. 이 관계자는 고객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해당 고객사가 소프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한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요, 테크인사이트는 화웨이 제품을 분해해서 TSMC의 칩 중 하나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TSMC는 바로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이를 알렸다, 통보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지난주 TSMC는요, 시킹알파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보고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TSMC 주가가 떨어지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주말에 TSMC의 창립자가요, 미국이 첨단 칩의 중국 유입을 더욱 제한하면서 회사가 가장 심각한 성장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따라서 미국 때문에 TSMC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창립자가 이제 엄살을 부린 거죠. 이러한 이유로 TSMC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건 다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TSMC의 어닝 결과, 그리고 매달 보고되는 매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TSMC의 매출은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주가가 떨어졌지만 실제로 어닝 결과라든지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TSMC의 매출 성장세는 오히려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하면 생각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캐시 우드인데요. 그런데 캐시 우드는 지난주에 테슬라가 멋진 어닝을 발표하고 주가가 22% 급등한 이후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요, 캐시 우드가 또다시 테슬라를 팔고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비중을 늘린 메가테크 두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캐시우드의 ARK ETF가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에 1일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가장 커다란 거래는요, ARKK와 ARKW ETF를 통해서 총 2,657만 달러 규모의 아마존닷컴 주식 매입이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아마존닷컴에 추가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아크인베스트가 이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에 대해서 강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제 어닝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에 이어서 ARK, 아크의 두 번째로 큰 투자는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무려 2,221만 달러의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번 주식 매입은 시장의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 소셜미디어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나타낸다. 따라서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제 어닝 결과 발표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주식을 추가적으로 샀다는 것은요, 어닝 결과 좋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반영하는 거죠. 반면 전기차 및 에너지 분야에서 아크는요, 테슬라 주식을 상당량 매각했으며 총 거래 금액은 3,234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은 최근에 아크가 테슬라 지분을 줄이고 있는 더 넓은 추세의 일부다. 따라서 어제만 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많이 정리를 했죠.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테슬라의 지분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는 또한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데요. ARKG를 통해서 F-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주식 48만 6,699주를 198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크인베스트가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패턴을 따르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생명공학 분야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처 에비에이션이 나오는데요. 드론 택시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 역시도 아크로부터 상당한 자금 유입을 보았는데 ARKK ETF를 통해서 100만 주 이상을 총 313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투자는 특히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MD 또한 아크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ARKK를 통해서 1,199주를 총 159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매각 측면에서는 아크가 여러 기업의 포지션을 줄였는데요. 테슬라 말고도 로빈후드의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아크의 최근 거래는 아마존과 메타 같은 메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늘리는 동시에 테슬라, 로빈후드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조정을 보여준다. 사실 이렇게 캐시우드가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인베스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투자 전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캐시우드가 전략을 구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과 비슷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팔잖아요. 근데 문제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하고 캐시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투자 전략은 가치주처럼 하고 있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 성장주기 때문에 투자의 결과가 좋을 수 없다. 모멘텀에 역하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악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의 주식 모멘텀을 보시면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3가지만 매도, 8개는 중립이고요. 15가지는 아직 매수입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2% 이상 하락했지만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RSI 지수 역시도 63.48로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계속해서 하락하던 테슬라는요. 2024년 9월 22일 바로 여기죠.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단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가 중기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에 장기선이 있죠.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매수 신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수익률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가 지속됐던 테슬라가 드디어 매수 신호가 났다. 조금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시우드는 성장주, 테크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모멘텀에 역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모멘텀에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쓰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한없이 떨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팔게 되죠. 따라서 주가 상승의 기회를 놓치는 한 가지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리서치한 결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전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 개념은 사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다우가 있는데요. 자, 이 유명한 투자자가 1800년대 후반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모멘텀 투자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1990년대 학계의 연구로 인해서 상당한 신뢰와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93년 나라시만 제가디쉬 그리고 셰리단 티트만은요. 승자 매수와 패자 매도 수익률이라는 제목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이 연구는 과거 3에서 12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둔 주식이 다음해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모멘텀 투자의 효과성이 처음으로 입증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모멘텀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리처드 드리하우스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많은 투자자들한테 모멘텀 투자가 전파되고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처드 드리하우스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에 몇 가지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가장 커다란 기여점은요, 고점 매수, 고점 매도 접근법을 개발해서 대중화했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혁명과 같은 개념이었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게 통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드디어 리처드 드리하우스가 등장하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 이러한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처드 드리하우스가 실행한 모멘텀 투자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미 가격 상승세가 강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데 집중해라. 따라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주식을 계속 보유해라. 주가가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으면 그 주식을 팔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지금 소중한 투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수익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의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주식에 집중하라는 거죠.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가장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PER이 높은 주식도 수익 사이클의 올바른 단계에 있다면 여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PER이 높으면 가치 투자자들은 절대 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리처드 드리하우스에 따르면요, 만약에 수익 사이클이 올바른 단계에 있다면, 수익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PER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급격한 실적 상향 조정, 실적 성장 가속화 등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촉매제, 카탈리스트에 집중해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모멘텀은 촉매제, 카탈리스트가 없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어떤 주식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촉매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종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펀더멘털 분석과 주가 강세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결합한 모멘텀 중심 투자 전략은요, 최근 들어 대세가 되고 있는 공격적 성장주 투자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드리하우스의 연구는 금융계에서 모멘텀 전략이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인식되고 채택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준 포트폴리오 운영에 큰 틀이 되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이렇게 근본이 확실한 증명된 투자 전략이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투자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해야만 주식 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에서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테크주, 성장주 투자자야말로 반드시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손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전략이 바로 모멘텀 투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캐시우드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의 위기를 예고하는 차트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술주들이 큰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울프 리서치의 기술 전략가 롭 긴스버그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달에 S&P 500 전체 대비 테크놀로지 실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즉 XLK의 주가 수준이요. 닷컴 버블과 인터넷 주식이 정점을 찍었던 200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LK, 이 ETF는 뭐냐면요. S&P 500은 전체 11가지의 섹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테크 섹터에 들어가는 주식만 따로 띄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지난 6월 달에 S&P 전체의 실적에 비해서 테크주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었냐면 200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XLK는요. 전체 시장 지수의 성과 대비 6% 하락해 있다. 이 얘기는요, 실제로 테크주들이 6%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6%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 수치, 즉 S&P 500 전체 대비 테크 섹터의 지수가 정점을 찍은 수준은 2000년 기술주 ETF가 상대적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시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기술주에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사항이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S&P 대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기술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때가 꼭지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XLK가 S&P 500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지 이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게 바로 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긴스버그는 또한 테크주 중에 칩 제조업체, 반도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베넥 세미컨덕터 ETF, SMH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ETF죠. 이 ETF가 롤오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요.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았고 엔비디아의 고르지 못한 한 주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금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SMH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SMH는 금요일 252.9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긴스버그는 단기적으로는 233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주가에서 7.9%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로스 MKM이라는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기관 역시 다른 기술적 역풍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석 시장 기술자인 JC 오하라는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QQQ라는 ETF죠. 제2 ETF가 6월 고점 아래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6월의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핵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수 회원 기업들의 대규모 실적 퍼레이드를 앞두고 여전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저항선이 좀처럼 뚫리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요,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하라는요, 단기 추세와 단기 모멘텀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술주를 볼 때는 여전히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 모멘텀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QQQ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2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는 매수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매수 의견은 지금 스트롱 바이를 보이고 있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에서 오는 것 같고요. 부가 지표를 보면 아직 셀이 더 우세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행인 부분은요, QQQ의 1년 주가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은 사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승형 삼각 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70%를 넘어간다. 따라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굉장히 멋진 모멘텀이 발휘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QQQ라는 ETF를 이동평균선 투자법으로 투자를 했으면요, 마지막 매도는 2022년 1월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또 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때는 2023년 3월 27일이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면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플러스 59%로 굉장히 멋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까 잠깐 등장했던 베넥 세미컨덕터 ETF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QQQ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게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SMH의 모멘텀을 잠깐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시면 트레이딩 뷰가 있죠. 트레이딩 뷰 클릭하시고요, 중간에 테크니컬을 클릭하면 우리가 모멘텀 지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QQQ랑 아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전체 26가지의 지표 중에 2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가 매수잖아요. 자,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2가지 모두 부가 지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가 지표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은 지금 완벽하게 스트롱 바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주가 차트를 잠깐 캔들로 바꿔서 보도록 하죠. 자, YTD 1년 주가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요, 주가 차트가 QQQ보다는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행히 저점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편 고점 역시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QQQ 같은 경우는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반도체는 고점이 떨어지면서 이 상승형 삼각수렴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만나죠. 따라서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할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반도체가 모여있는 SMH ETF의 미래는요, 이번 주에 발표될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 그리고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죠. 확률은 50대 50인데요. 이제는 카탈리스트에 달렸다.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역시 소중한 미준 올인원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미준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3년 9월 미준님의 오프라인 강의는 저의 인생 강의였어요. 다녀오면서 주식도 많이 배웠지만 인생 후배로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좋은 아빠, 남편, 아들이 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참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주님만큼 구독자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소통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 미주님만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시는 분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악플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와 여지껏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생각해 미국 주식 투자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